자, 그러면 아돌프에게 고한다. 4권과 5권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권의 마지막에서 그 아오야마 교수의 유서에 따라서 람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그 문서를 전달하면 좋겠다라고 유서에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람제이가 누구야? 그리고 그 람제이를 찾으러 오기 선생님과 그 아돌프 카밀 둘이 이제 찾아 나서는 걸로 3권이 끝나게 되는데 4권에서는 뜬금없이 갑자기 그 유명한 소련의 스파이 리하르트 조르게 박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람제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 조르게 박사였던 거죠. 이 사람은 람제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활약을 하면서 사실은 언론인을 사칭하고 있지만 외신 기자 언론인을 사칭하고 있지만 사실 소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스파이였던 거죠. 이 사람이 체포되는 사건이 당시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 이게 세계적인 빅뉴스였어요. 이 조르게 사건이라는 게. 바로 이 조르게에게 일본 대본영의 회의 정보를 몰래 이렇게 싹싹 유출하던 사람이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혼다 대령. 혼다 대령의 아들. 혼다 대령의 유일한 아들인 혼다 요시오가 바로 이 조르게 박사의 일종의 끈앞풀이였던 거죠. 정보원이었던 거죠. 혼다 대령이랑 같이 살면서 이제 정보를 유출하고 있었는데 그럼 요시오는 왜 그랬냐? 요시오는 굉장히 반항아적인 청년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군인이니까 권위주의적인 태도,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반항아적 태도를 갖고 있었고, 항상 이 작은 사진기, 아주 작은 휴대용 사진기를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틈틈이 아버지가 퇴근하고 와서 가방 놓고 뭐 예를 들면 샤워하러 간다든가 그랬을 때 가방 몰래 열어가지고 그 대본용 회의 서류 이거 탁탁탁 찍어서 그거를 조르게한테 이제 그 일종의 첩보 자료로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일종의 간첩 활동을 하고 있던 청년이 바로 이 혼다 대령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요시오를 찾아온 게 아까 그 아돌프 카밀과 그 오기 선생님이 찾다가 결국에는 이 요시오까지 찾아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시오가 그 혼다사치라고 하는 이게 이제 우리 앞부분에 나왔던 처음에 그 살해당했던 일본 게이샤 있었잖아요. 그 게이샤가 원래 본명이 혼다사치였는데 이 혼다사치의 묘비에 이 요시오가 나타나서 헌화를 하는 걸 보고 뭔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 요시오한테 접근을 해서 만나게 되죠. 근데 이 혼다 사치라는 여성이 바로 아까 말했던 혼다 대령의 여동생이었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요시오 입장에서는 고모인 거죠. 작은 엄마인 거죠. 근데 이 고모가 젊은 나이에 좌익사상에 빠져갖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이 좌익사상이 굉장히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좌익사상에 물들어서 일종의 반체제 인사가 되니까 오빠는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얘 때문에 내 인생 망칠 수 있겠다 싶어갖고 이 여동생을 호적에서 완전히 파버린 거죠. 호적에서 파고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해 버리는데 그래도 얘는 조카니까, 그 좋아했던 고모니까,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몰래, 아빠 몰래 이제 묘소에 헌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카밀이 보고 찾아가가지고 말을 걸어서 결국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혼다 사치는 카우프만 공사, 아돌프 카우프만의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비극적 죽임을 당한 그 혼다 사치를 조카인 요시오가 가끔 묘지에 헌화하러 갔다가 카밀 눈에 띄면서 둘이 만나게 된 거고, 근데 카밀은 요시오의 반골 기질을 알아보고, 이 사람한테 히틀러의 비밀 편지를 맡기면 어쨌든 이 람제이한테 전달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시오한테 이제 맡길 생각을 했습니다. 요시오는 처음에는 누구지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계하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이제 요시오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결국 그 편지를 받아서 오케이 내가 람제이한테 그러니까 조르게 박사한테 전달하겠다라고 하고 자기 집 나무 밑 대롱의 편지를 이렇게 돌돌 말아갖고 숨겨서 자기 집 정원 나무 밑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묻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문서는 요시오에게 넘어가게 되죠. 그 요시오는 이제 3권에서 죽었던 그 니가와 경부의 딸, 미에코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이 미에코가 처음에는 도계를 약간 마음에 뒀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자기랑 비슷한 요시오를 우연히 만나니까 요시오한테 더 호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 둘이 짧은 기간이지만 어떤 풋풋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둘이 뭐 사랑하는 사이가 돼요. 그러면서 둘이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애틋한 미래를 꿈꾸는데 아버지는 외동아들인 요시오가 그 일본 육사에는 그 원서를 넣게 했는데 일부러 시험을 망쳐갖고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본 육사를 못 가니까 그러면 오케이. 그 혼다 대령이 젊었을 때가 있던 만주국으로라도 보내서 거기에 만주 군관학교, 만주 사관학교에 입교를 시키려고 한 거야. 요때 갔으면 누굽니까? 박정희랑 동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박정희, 백선엽이 요때쯤에 만주군관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그냥 요때 요시오가 만약에 만주군관학교를 갔으면 박정희랑 동문이 될 뻔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만주군관학교라도 보내서 자기의 뒤를 이어서 군인이 되게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요시오를 압박을 하는데 요시오 입장에서는 이제 미에코를 사랑하게 돼가지고 미에코랑 결혼해서 일본에서 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싶은데 자꾸 이제 군인 하라 그러니까 싫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빠랑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조르게 박사가 결국 일본 경찰의 어떤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붙잡히게 되고 이제 오랜 신문 끝에 결국 자신이 간첩이었다는 사실을 실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조르게 박사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일본에 이게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조르게 박사의 끈앞풀들이 첩보원들이 하나 둘씩 잡혀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시오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요시오한테까지도 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혼다 근데 이 순간 이제 아버지는 혼다 대령이 이 만화 전체를 통틀어 또 한 번의 굉장히 충격적인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비극적이면서도 아주 비인가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뭐냐면 경찰이 아들을 조사하러 오고 뭐 간첩 혐의가 있다 이러니까 아버지는 순간적으로 딱 판단을 한 거죠. 얘 간첩질 했구나. 평소에 나한테 그렇게 불손한 태도나 또 이상한 평소에 좀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봤을 때 이 아들이 내 서류 가방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조르기 박사한테 이제 보냈다는 걸 순간적으로 직감을 한 거야. 그래갖고 권총을 집어들고 군인이니까 권총을 집어들고 아들한테 갑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조르기한테 그렇게 내 서류 찍어서 간첩 그 행위를 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이제 경찰에 가서 다 진술할 생각이었으니까 진술하고 벌을 받고 그 감옥 갔다 나오면 이제 미에코랑 행복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예 아버지 맞습니다. 라고 이제 뒤는 안 보고 앞을 본 채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앞을 본 채로 아버지한테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에서 권총을 갖고 왔잖아요. 뒤에서 네가 그렇게 사실을 인정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뒤에서 권총으로 아들의 머리를 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인 혼다가 아들인 요시오를 그것도 외동아들인데 아들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에게 끊어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경찰한테는 아들이 지금 정신 발작을 일으켰고 미쳐서 조현병에 걸려서 갑자기 미쳐갖고 자기가 총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런 사실 전혀 없다. 아들은 그런 일 전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딱 잡아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 황당한 일인데 이 혼다 대령이 워낙 군의 거물급 인사고 대본영에 출입하는 군의 어떤 그 실세였기 때문에 그 경찰이 감히 군인을 어떻게 수사를 못하는 거지. 그리고 아들이 죽었다는데 만약에 살아서 잡혀갔으면 혼다 대령은 실각했겠죠. 왜냐면 간첩의 아버지가 되니까 어쨌든 책임지고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아들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되고 그걸로 그냥 이 사건이 묻혀버리게 되는 거죠. 참 이게 아무리 물론 이제 픽션이지만 데스카 오사무가 픽션으로 지어낸 얘기지만 이게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비인간성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면서 아마 당시라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것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 일본 장교들 그 우리 역사적 기록에 나온 일본 장교들의 멘탈리티를 보면 그러고도 뭐 자기도 자살하는 판인데 뭐 아들 못 죽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들은 미쳐서 자살하는 걸로 치고 조르게의 연관성을 사실무근이라고 딱 잡아떼면서 결국에는 혼다 대령은 이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요시오가 죽게 되니까 그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던 아돌프 카우프만의 엄마 요시에 그리고 역시 연인의 죽음의 상처를 입고 가출한 미에코를 찾으러 왔던 도게 이 도게가 우연히 장례식장 앞에서 둘이 오랜만에 딱 마주치게 되죠. 이 요시에는 원래 도게한테 호감을 품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도게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드디어 운명의 남자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도게는 이제 마성의 남자 만나는 여자가 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급속도로 둘이 가까워졌고 자기 처음엔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가 결국 같이 살게 되면서 결국 사랑하게 되고 결혼까지. 그러니까 요시오로선 재혼을 아돌프 카우프만 아버지에 이어서 재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쯤 일본은 이제 진주만을 공습하게 되고 1942년이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본격적인 패망의 테크트리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은 요시에와 함께 독일식 경양식 레스토랑을 차려요. 그래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중인데 무슨 경양식 고급 레스토랑이냐면 하면서 이제 뭐 반발도 먹고 지역 다른 음식점에 가서 반발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워낙 맛이 좋고 또 이제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런 문화를 즐기고 싶어 하니까 어쨌든 또 장사가 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한 3년 정도 갔다 흘러갑니다. 그럼 1942년에서 3년이 흘렀으니까 1945년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는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작품의 배경은 다시 독일로 이동을 합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인 1944년 히틀러의 총애를 받는 친위대 장교로 성장한 아돌프 카우프만은 이제 유대인 색출하고 학살에 아주 전념을 하고 있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유대인들을 삭출하고 색출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때 그 유명한 히틀러 암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보크스 바겐 그 산체라고 하는 곳에 히틀러가 머물던 그 산체에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회의 중에
이렇게 폭탄을 설치해놓고 이게 그 유명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로도 발키리라는 영화로도 이게 개봉했던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히틀러를 죽이려고 폭탄을 설치했는데 뻥 하고 터졌는데 우연히 옆에 있던 부관이 무슨 발치에 총통님 발치에 무슨 가방이 있네 이러고 멀리 치웠다가 그게 좀 멀리 떨어지는 바람에 빵 하고 터지는 과정에서 그 부관은 폭사하고 그 판자가 이렇게 데스크가 위로 붕 뜨면서 데스크가 충격을 흡수해줘가지고 히틀러는 살았던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 폭탄 테러 사건을 그 카우프만이 듣게 되고 급히 히틀러의 안전을 하기 위해서 볼프스 산체로 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진 히틀러를 만나는데 히틀러는 이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완전히 신경쇠약증 환자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죠.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면서 이놈일 거야 저놈일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측근들을 막 의심을 하니까 카우프만이 그 무슨 백작이 그 좀 일찍 나가던데 그 사람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진범을 알려준 거죠. 그랬더니 그래 좋은 정보야 그러면서 나가니까 이 카우프만도 이렇게 의심되니까 얘도 조사해봐라라고 해가지고 카우프만 히틀러를 말고 나오자마자 체포되는 자기를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더니 바로 나가니까 바로 그냥 의심을 해가지고 이제 체포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카우프만을 구해준 것이 바로 누구냐? 이 독일의 숙적이었던 전에 나왔던 아세틸렌 램프라고 하는 게슈타포 대장이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램프는 자기가 일본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의 복수도 못하고 그 문서도 회수 못한 상태로 결국에는 부상만 입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램프가 자신이 못 이룬 이 히틀러 출생 문서를 확보하는 임무를 자기가 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일본 출신, 네가 고베 출신이니까 네가 가라. 네가 일본 가서 네가 가라 하와이인 거죠. 네가 고베 가서 다시 이 문서를 확보하는 내가 못 이룬 임무를 네가 마저 수행해라. 그럼 내가 널 빼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위기에 처한 카우프만을 구해주고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우프만은 이 암살 음모 때문에 독일 그 나치 내에서도 엄청난 숙청의 바람이 불게 되죠. 그래서 자기 히틀러 소년단 시절에 자기를 괴롭혔던 동기도 이제 음모에 연루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사형시키게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존경했던 일본 그 독일군의 영웅이었던 롬멜 장군. 롬멜 장군은 이 암살에 직접 개입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히틀러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동조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히틀러는 이제 끝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롬멜 장군까지 이름이 나오니까 롬멜한테 이제 사형시키겠다고 하니까 롬멜한테 독약을 전달하는 임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장군님 피신하십시오. 지금 뭐 이렇게 아마 죽이러 갈 겁니다라고 전화를 해주는데 카우프만이 롬멜은 됐고 어차피 난 이제 죽게 돼 있다.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고 전화 끊고 결국에는 독약을 마시고 이제 자살했지만 사고사인 걸로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원수로 추중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롬멜 장군을 마무리하죠. 이건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을 수용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까 권윤지 씨가 얘기한 바이올린 연주자 사살하는 장면 나오죠. 바이올린 연주자 빨리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느리게 걸으니까 빨리 걸으라고 행진곡을 연주하라고 했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 이제 자존심 있는 예술가라 내가 니네들한테 왜 협조하냐 나는 행진곡은 연주 못하고 내가 새로 작곡한 장성곡이 있다 장성곡을 연주하겠다고 해서 자꾸 장성곡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우프만이 짜증나가지고 너 행진곡 연주 안 하면 죽일 거야. 지금 총살할 거라고 했는데도 장성곡을 계속 연주하니까 그냥 총으로 쏴가지고 그 바이올린 연주자를 죽여버리죠. 근데 그랬지만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니까 꿈에 계속 그 장성곡이 들리는 거죠. 그 연주자가 꿈에 나타나서 계속 장성곡을 연주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PTSD 어쨌든 자기 나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독일 상황에 대해서도 환멸을 느끼던 상황에서 이제 램프로부터 일본으로 가서 문서를 찾으라는 명령을 받으니까 일종의 현실을 도피하는 심정으로 독일의 어떤 유보트를 타고 그 유명한 북극 항로, 요즘 개발하려고 하는 그 북극 항로, 그 빙하 밑을 지나가고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일본으로 자망을 하게 되죠. 몇 달에 걸쳐서 자망을 하는데 원래 이제 외부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이 좁은 공간에 gat혀 있으니까 완전히 신경쇠약에 걸리고 히스테리도 부리고 뭐 나가겠다고 난리치고 그 와중에 또 미군 잠수함이 쫓아와가지고 해저에서 잠수전 어뢰로 서로 공격하는 잠수전을 벌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겨우겨우 일본에 도착하죠. 그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이제 살아서 일본에 왔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저 도착했어요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반가워 그러면서 사실은 엄마 재혼했어. 이제 다시 일본 사람 됐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독일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걸 들으면서 아니 엄마가 독일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다니 그리고 일본 놈하고 또 재혼을 하자면서 엄청나게 이제 절망과 분노를 하는 걸로 사건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권에서는 고베로 돌아온 카우프만이 이제 엄마가 운영하는 독일 경양식 레스토랑 집을 찾아가죠.
어, 찾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백인이니까 외모가 백인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인을 귀축 영미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막 욕을 했잖아요. 그래서 꼬맹이들이 와서 막 돌팔매질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머니를 찾아갔더니 도계라는 동양인과 이미 결혼을 했는데 여기 일단 충격을 받고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동양인이 매일 밤 같이 자면서 뭐 잠을 잘 거 아니에요. 섹스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인데 동이 딴 남자를 잔다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도계가 약간 이제 히틀러나 독일에 대해서 그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막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도계가 워낙 싸움을 장해서 잘해서 이 사람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으로는 못 당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또 어린 시절 친구였던 유대인 그 친구 아돌프 카밀을 또 만나러 가죠. 왜냐면 카밀한테는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그 망명시켜준 몰래 빼돌려준 유대인 혼혈 소녀가 있잖아요. 엘리자라는 유대인 소녀를 카밀한테 부탁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잘 돌보고 있나 물어보러 간 거죠. 처음에는 반가워갖고 막 끌어안고 막 서로 안부를 전하고 이러는데 물론 카밀의 아빠를 죽였다는 얘기는 비밀로 하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엘리자는 어떻게 잘 지내겠더니 오 엘리자 잘 지내지 나랑 약혼했어 이러는 거야. 자기가 결혼하려고 망명해서 빼줘가지고 사실 망명시켜서 일본에 보내놓은 건데 아니 친구였던 카밀이 먼저 이렇게 점을 찍고 약혼을 해버린 거죠. 물론 사실 카밀 입장에서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유태인 소녀고 자기는 유태인 소년이니까 같은 유태인이고 이제 뭐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또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리고 너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한 적도 없지 않냐. 그냥 돌보라고만 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 야 내가 돌보라고 했지 언제 약혼하라고 했냐. 서로 막 그 자리에 대해서 이제 주먹 다짐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막 그럽니다. 어쨌든 뭐 그 당장 파혼해 그랬지만 카미 중에 무슨 인생 일대의 결혼을 약속한 건데 무슨 친구가 와서 파혼하라고 파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엘리자 자체도 어쨌든 자기를 망명시켜 주건 고맙지만 어쨌든 나치스였고 자기 부모들을 다 죽게 만든 그 카우프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일도 카우프만한테 갈 생각이 없는 거죠. 결국엔 카우프만은 이 도계 양아버지인 도계와도 원수가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친구인 카밀과도 원수가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삐뚤어진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카우프만이 혼자 있던 엘리자를 찾아가가지고 그 빵집이죠. 블룸의 빵집을 찾아가서 결국 엘리자를 막 압박을 하다가 엘리자가 끝까지 자기를 거부하니까 힘으로 겁탈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강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자가 완전히 멘탈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카밀의 엄마랑 카밀이 돌아와서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게 누군지 처음엔 얘기 안 했지만 원래는 이제 그 독일 경양식집에 빵을 조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자한테 그 집에 빵 갖다 줘라고 했는데 깜짝 놀라면서 절대 안 가요. 뭐 이렇게 놀라는 거 보면서 아 카우프만이 와서 강간했구나라는 걸 카밀도 그렇고 다 알게 되죠. 알지만 그냥 일단 뭐 어떻게 약혼했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같이 살게 됩니다. 어쨌든 또한 집에서 도계 방문을 뒤지고 그 카우프만의 그 문서를 뭔가 도계가 갖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집을 어질러지고 다 뒤지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의 문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시오한테 갔고 요시오가 땅에 묻었기 때문에 독일 집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아빠랑 싸우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지금 아빠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러면서 양아버지지만 그러면서 뭐 싸대기 때리고 결국에는 이제 그 엄마와 카우프만은 아예 의제를 하고 안 보는 상황으로까지 그래서 이제 카우프만의 집을 나가게 되죠. 어.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1945년 2월 드디어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끝으로 가는 거죠. 독일 부부 앞에 과거에 둘을 괴롭혔던 특고의 아키바 경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아키바 경감은 아까 말했던 아세틀렌 램프 게슈타포 대전과 함께 양대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완전 극악한 악인이죠. 그 아세틀렌 램프가 게슈타포 그 독일 그 나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라면 이 아키바 경감은 일본 특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상징하는 국가 폭력의 어떤 그 담지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아키바도 그렇고 램프도 그렇고 다 아톰에도 나오고 다 거기 나오는 그 데스카 오사무가 항상 악역으로 그리는 전형적인 인물들이에요. 근데 하여간 과거 그 독일이랑 싸우다가 머리에 못이 박혀갖고 그 정신 좀 이상해지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또 무인도에까지 가서 거기서 난투극 벌이고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독일을 체포하겠다면서 억지로 데리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미 아키버 경검은 그때 이제 특고를 떠나가지고 출근을 안 하니까 이미 잘린 지 오래된 사람이었고 그냥 민간인이었고 다만 정신이 이미 휘가닥한 거죠. 뭐 여러 번 상처를 받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카우프만한테 포섭돼가지고 일종의 카우프만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용한 해결사가 돼서 독일 게시타포 정보원들한테 이제 잡혀가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밀실에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도계가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 문서 어디다 놨어라고 이제 계속 추궁을 하죠. 하지만 뭐
그리고 독일가 가서 보니까 이미 오기 선생님이 잡혀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오기 선생님이 여성인데 옷을 상체를 다 벗겨내고 그러니까 가슴이 노출된 상태에서 아주 모진 고민을 해가지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 있고 거기다가 이 가슴 유방에 담배꽁초로 불을 붙여갖고 담배꽁초로 이제 그 유방을 지지는 아주 잔인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아톰 그린 만화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잔인한 장면을 성인용 이게 주간 문춘이라는 거 성인 잡지잖아요. 성인 잡지에 그렸으니까 이렇게 이런 잔인한 장면도 묘사한 건데 이게 무슨 뭐 데스카 오사무가 뭐 악의적으로 이렇게 꾸며냈겠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시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이른바 좌파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할 때 여성들 잡아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고문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 유명한 정인숙 성고문 사건, 그 국회의원까지 하신 그분도 젊었을 때 이렇게 성고문을 당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 묘사를 하면서 이건 데스카 오사무가 일본 특고나 독일의 나치, 게슈타포를 얼마나 어떤 인간 이하의 악당으로 묘사를 하는지, 얼마나 싫어하는지가 잘 나타나는 장면이죠. 여튼 이렇게 사적인 고문을 막 당하던 상황에서 그 빌딩에 이미 이제 미군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니까 미군 B-29의 폭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물이 붕괴되면서 다들 묻히게 되고 거기서 독일은 워낙 몸이 좋으니까 한신이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여기서 아키바 경검은 결국 미군의 어떤 폭격에 의해서 폭사한 걸로 나오고요. 카밀도 겨우 죽다가 카밀도 그 소방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폭격 나면 불 끄는 소방대원이었는데 어쨌든 폭격 때문에 겨우 죽다 살아났죠.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하면서 어머니가 하는 빵집에 가보니까 이미 빵집 다 폭격 맞아서 부서지고 어머니는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죠.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못 살렸고 다시 장소는 독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히틀러가 최후를 맞게 되죠. 히틀러는 전쟁이 패전으로 치달으니까 거의 정신줄을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반쯤 미친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루즈벨트가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먼저 병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잠시 희망에 들뜨죠. 거 봐라 루즈벨트가 먼저 죽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 전쟁광 루즈벨트가 죽었으니 온건한 그 쪽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명예롭게 끝날 수 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나면 다시 우리가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그 제3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막 이렇게 혼자 떠드는데 이미 부하들은 에휴 이미 전세가 교련데 뭔 소리야 무슨 횡설수설이야 이러고 이제 무시를 하죠.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고 난 이제 다 죽어야 되겠다.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거다라면서 이제 자살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자기가 키우던 뭐 브론인가요? 자기가 키우던 개한테도 청산가리를 먹여서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정부 자기 곁을 지켜주던 에바 브라운이라고 하는 정부한테도 마지막으로 청혼을 하고 나 이제 죽을 거니까 너는 이제 도망가라라고 하니까 에바 브라운이 아유 나 도망 안 갈 거고 나는 끝까지 총통님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 청산가리를 주면서 이거 줄 테니까 먹고 죽어라 나는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함께 죽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무솔리니가 먼저 잡혀 죽죠. 무솔리니가 자기 애인하고 같이 도망가다가 잡혀갖고 민중들한테 그 옥상에 거꾸로 매달려서 총살당해가 기관총으로 총살당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대중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유명한 사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보고를 받게 되고 그 같이 죽은 애인은 옷이 벗겨진 채로 그 여성인데 사실은 옷이 벗겨진 채로 치마가 이렇게 벌러덩 내려온 채로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불쌍하니까 옷이라도 좀 이렇게 입혀줘라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끔찍한 최후를 당한 걸 보니까 자기는 죽고 나서 저런 꼴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나는 곧 자살할 테니까 휘발유 20통 준비해라. 그래서 내 몸에 나랑 다 뿌려갖고 시신도 못 찾게 해라.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보르만이라는 장군은 그러면 후임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니까 이 보르만 장군한테 총통은 데니츠 제독한테 맡겨라. 이 사람한테 총통을 넘기라고 하고 그러면 그럼 저는요 그랬더니 야 너는 당 장관이나 해. 그리고 괴벨스를 수상에 임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이 데니치를 시기했던 인물, 뭐 내가 이 보르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가상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니치를 편애한다고 느낀 보르만이 내심 이 히틀러 이 새끼 끝까지 내가 보좌했더니만 나를 이런 식으로 엿먹여 이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벙커 밖으로 몰래 나와서 그 문제의 그 아세틀렌 램프 물론 가상의 인물이죠. 게슈테포 대장 아세틀렌 램프를 만나서 이 벙커 안에 유대인이 한 명 있다. 그 유대인 내가 마지막 명령을 낼 테니 이 유대인을 죽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 유대인이 누군지는 램프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유대인 출신 문서를 찾아서 이제 그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이니까 히틀러를 죽이란 소리구나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결국에 비밀 통로로 몰래 이제 히틀러의 어떤 밀실로 들어가게 되죠. 그 이 비밀 통로로 그 에바 브라운과 히틀러가 죽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이 밀실로
비밀통로 일단은 설정을 넣은 거죠. 그래서 들어갔고 그 에바 브라운은 히틀러가 준 청산가리를 마시고 먼저 소파에 쓰러져서 죽어 있고 히틀러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하려고 이렇게 총을 빼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램프가 딱 나타나서 너 사실은 네가 유대인을 절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래. 그러면서 네 몸에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명령에 따라서 너를 죽이겠다. 라고 이제 총을 딱 들이대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면서 나는 명예롭게 자살할 권리가 있다. 자살하게 해다오라고 하니까 램프가 손을 탁 쳐가지고 히틀러 가지고 있던 권총을 떨어뜨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총으로 히틀러의 머리를 쏴서 히틀러를 사살해버립니다. 물론 이거는 픽션이죠. 히틀러가 결국 부하의 손에 비참하게 죽는 걸로 이제 이 데스카 오사무가 히틀러가 명예롭게 자살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하의 배신으로 비참하게 죽은 걸로 이제 그렇게 히틀러의 최후를 묘사를 하고 램프가 비밀 통로로 빠져나간 다음에 측근들이 총소리가 나니까 우르르 들어오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게 총 맞은 자리가 좀 이상한데 왜냐면 자살했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여기가 떨려 이러면서 누가 사살한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야 총통님은 명예롭게 자결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바 브라운과 함께 시체를 가지고 가가지고 휘블레를 부어서 벙커 안에서 다 태워버리죠. 그 어차피 히틀러의 마지막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화가가 일종의 창작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이거는 오다 노부나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도 마지막에 혼자 이렇게 할복해서 죽고 나서 건물이 불에 타가지고 무너져 버리면서 완전히 그 다 재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도 끝까지 시신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노부나가나 히틀러는 이 죽은 게 아니다. 그때 어딘가로 도망가서 뭐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루머가 그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니죠. 히틀러는 심지어 뭐 좀비화 돼가지고 뭐 달 뒤로 가서 거기다 이제 비밀 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영화에서 나오고 막 그렇죠. 어쨌든 다시 배경은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이때 뭐 소이탄의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폭격에 신음하는 고베인데 독일 부분은 그 아까 자기가 만들었던 그 독일식 경양식 레스토랑 지하에 방공호를 파고 거기서 겨우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그 경양식 레스토랑에도 그 폭격이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도계가 잠시 뭐 좀 구하러 집을 비운 사이에 결국에는 이 도계의 집에도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아내인 요시오는 그 방공호에 숨어 있었지만 방공호라는 게 이제 개인적으로 판 그 좁은 지하실이니까 그냥 건물이 무너지면서 방공호까지 흙이 탁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갖고 겨우 이제 도계가 파내가지고 아내를 구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구호소에 겨우 업고 갔는데 상처가 너무 심한 데다가 이 아내는 독에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너무 위급한 상황이라 이대로 두면 죽는다.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다. 근처에 있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군의 좀 고위급 인사가 누가 좀 이렇게 전화를 해주면 이게 뭐 이때 뭐 일제 시대니까 그런 그렇게 하면 좀 특혜를 받아서 입원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럼 내가 그런 사람 안 돼. 그 훈다 대령이 이 요시에를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사모한 짝사랑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럼 훈다 대령한테 가서 부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급히 자전거를 타고 혼다의 집으로 막 갑니다. 근데 이때 마침 그 독일 그 아돌프 카우프만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일본 군부를 설득해가지고 헌병들을 데리고 헌병과 경찰들을 데리고 대본령의 어떤 영장까지 받아서 혼다 대령의 집을 수색하러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카우프만은 이런저런 수사를 해보니까 이 혼다 대령의 집에 있을 것 같은 거야. 그 문서가. 여기 아니면 더 이상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요시오한테 갔다는 것까지는 아마 그 오기 선생이 그 고문 끝에 불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혼다 대령의 집을 찾아냈는데 혼다 대령은 아니 그 이미 무혐의 끝난 사건이고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른다.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집을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근데 이제 군에서 나온 영장까지 제시를 하니까 막을 수는 없고 그럼 수사해봐라. 대신 수사했는데 그 문서 안 나오면 너 할복할 수 있냐 그랬더니 카우프만이 그래 내가 할복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가 서양인이 네가 할복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하겠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수색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집을 수사해도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단상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 요시오가 그 문서를 묻은 나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나무 밑에 보니까 어떻게 동그란 고자리만 풀이 안 자라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미 3년 전인데 풀이 안 자랄 수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풀이 안 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수상하다 해가지고 고기를 삽으로 파보니까 거기서 그 대롱이 나왔고 대롱을 열어보니까 거기서 그게 문제의 문서가 딱 나온 거죠. 그리고 마침 혼다도 이때 그 도계도 이때 혼다 대령을 만나러 집에 왔었기 때문에 우연히 다시 만났고 그래서 또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도계한테 확인을 시키죠. 이게 그 문서 맞냐 그러니까 도계가 보더니 그 문서 맞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문서 찾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카우프만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그때 마침 야 근데 너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거 못 봤어? 히틀러 죽었어.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겨우 천신만고 끝에 그 몇 년의 수사를 통해서 결국 그 히틀러의 출생의 비밀을 담은 문서를 나치스가 게슈타포가 확보를 했는데 그때 이미 히틀러는 자살해갖고 전 세계에서 뭐 히틀러 전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특종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카우프만은 평생을 바쳐서 헛고생만 한 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혼다 대령은 도계의 말을 듣고 아유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가 이제 위기라고 하니까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자기 처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엔 그 어, 유시애를 병원에 입원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결국 독의 부인은 무사히 큰 병원으로 옮겨졌고 식물인간 상태에서도 어쨌든 몇 달 동안 버텨가지고 임신기간을 넘겨서 제왕절개로 딸이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1945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딸을 낳고 나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돼서 독의 부인은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이 왔죠. 드디어 8월 8일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일본은 이제 천황이 그 항복 무조건 항복 그 성명을 우리가 오금 성명이라고 해요. 오금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패망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독의 부인을 분병하던 혼다 대령은 죽기 전에 사모하던 독의 부인에게 이제 독일은 잠깐 나가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입맞춤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미 전쟁은 패전했고 어차피 전후에 전쟁범 이제 재판에 가게 되면 자기는 전쟁 범죄대로 처단될 상황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할복을 합니다. 할복을 한다는 게 이제 원래는 제대로 배를 가르고 누가 옆에서 목을 탁 쳐주는 카이샤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카이샤크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 혼자 배를 칼로 찌른 다음에 옆에 있던 권총을 들어서 스스로 머리를 쏴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본도 1945년쯤 되면 이미 굉장히 현대화돼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서양식 삶에 익숙해져서 할복하고 이러는 거 잘 안 했다는 거야. 이제 이거 전쟁지구 우리 할복해야 되는데, 응? 할복? 이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할복하는 거 굉장히 약간 이제 너무 옛날 그 몇십 년 전 일이니까 거의 그런 일이 잘 없었으니까 좀 그랬는데 어쨌든 도계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라이식으로 할복을 하고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도계 아이를 출산한 부인은 사망하게 되고 도계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잠시 아이를 어디에 맡겨놓고 오기 선생님 어떻게 지내나 하고 찾아왔다가 오기 선생님이 그 시골 마을에서 그냥 초등학교 교사하면서 사는데 그 근처 술집에 니가와 경부, 자기를 도와줬던 니가와 경부의 딸 미에코가 일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반가워갖고 미에코를 만나러 갔더니 그 술집이 미에코도 있지만 그 도계를 잠깐 도와줬던 그 오케이 마담 이름이 오케이라 좀 재밌다. 오케이 마담 그 오케이 마담은 사실은 이 도계한테 또 연정을 품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마담과 만나서 엄청 반가워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데 그 영화 여기 나오진 않지만 오케이 마담과 다시 잘 이어져가지고 약간 재혼을 하지 않겠나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도계의 이야기가 일단 끝이 나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또 한 10년 흘려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게 되죠. 이스라엘이 성립된 팔레스타인 땅에 아돌프 아이히만처럼 그 나치의 전범 이스라엘이 그 모사드가 계속 나치 전범 사냥을 전 세계를 막 쫓아다니면서 했잖아요. 또 아돌프 아이히만은 남미까지 도망갔다가 결국 잡혀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카우프만은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갔던 거지.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아예 유대인이 사는 지역으로 도망가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으로 도망갔다가 이 모사드가 계속 쫓아오니까 도망 다니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군을 공격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어떤 급진파, 이른바 검은 구월단 그 요원들에 의해서 전사들에 의해서 그 이제 구출되게 되고 같이 이제 기관총비로서 같이 싸우죠. 그 아무래도 나치 장교 출신이니까 싸움은 잘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은고월단에서 야 너 유대인하고 잘 싸우는데 너 우리 들어오지 않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니까 너의 과거는 묻지 않을게. 야, 우리랑 같이 유대인하고 싸우자. 그렇게 해가지고 반이스라엘 혁명 조직인 그 검은고월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몸을 의탁하고 이 전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1980년대 이제 카우프만이 70년대는 아직. 이 카우프만은 이 팔레스타인 여인하고 결혼도 하죠. 그리고 딸도 낳습니다. 혼혈인 딸을 낳아가지고 어쨌든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전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냐. 혼자 이제 괴로워하죠. 나는 어렸을 때 유대인을 미워하라고 가르쳤는데 사실은 자기 와이프가 유대인 죽인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 카우프만이 히틀러 유겐트 시절에 그 유대인 그 아돌프 카밀의 아버지를 죽인 그 사건이 그 회고록에 소개가 되면서 어떤 히틀러 유게트 출신의 회고록에 소개되면서 자기 이름이 그 책에 언급되니까 와이프가 그 얘기를 하죠. 여보 이름이 언급됐던데?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거 그런 일을 굳이 책을 내다니면서 엄청 화를 내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냐고 유대인 죽인 건 잘한 일이라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내 자식한테도 유대인 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아돌프 카운프는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어린애한테 누군가를 죽이라고 가르치는 게 그 자연스러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나도 그랬지만 그래서 적어도 아이한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가르치는 게 정의 아니겠느냐. 라고 혼자 이렇게 고민하는, 자면서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의, 이 소설의 마지막 되게 묵직한 주제로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이클 산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명하지만 그건 학술적 서적이고 사실은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정말 정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나치 시절에는 유대인을 지키는 게 정의였고 유대인을 구출시키는 게 정의였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학살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정의 라고 할 수 있고 유대인이 오히려 또 이제 부정 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걸 고민하고 적어도 아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의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그러던 차에 바로 그 카우프만이 사랑했던 아내와 딸이 이제 다른 바다위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뭐 시장 보러 갔다가 거기서 단속 나온 이스라엘군한테 걸려갖고 거기서 그냥 총으로 집단 학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아내와 딸까지도 웃으면서 죽였는데 그 집단 학살을 지휘한 장교가 바로 아돌프 카밀이었던 거죠. 아돌프 카밀은 이스라엘 해방 국가가 생기니까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군에 입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 아내와 딸을 아돌프 카밀이 죽였다는 걸 알게 된 카우프만이 인젠 더 이상 못 찾겠다. 이놈하고는 내가 평생의 결착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바로 이 책의 제목이 아돌프에게 고한다. 라고 하는 전단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밀 대위 너 나와라. 나와서 나랑 언제 어디서 만나자. 만나서 우리끼리 결판을 짓자. 라고 이제 아돌프에게 고한다는 전단지를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붙이기 시작하죠. 작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 검은구월단 간부가 불러갖고 야 너 지금 뭔 짓 하는 거야? 이건 너 개인 행동이잖아. 네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조직의 의사에 따라서 작전이 있으면 가고 아니면 돌아오는 거지. 너 혼자 이게 유대인 장교 만나갖고 이게 말이 돼? 이거 조직에선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 그랬는데 됐어. 나는 이거 하려고 평생을 살아온 거야. 나는 이거 할 거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결국 혼자 이렇게 약속장가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검은골대 간부들이 이거 이 새끼 안 되겠네. 이렇게 조직의 명령을 어기는 놈을 우리가 처단해야 되겠어라고 이제 죽이려고 몇 명이 이렇게 찾아오죠. 그런데 카우프만은 얘들이 죽이러 올 걸 알았기 때문에 몰래 이제 문신하고 숨어 있다가 얘들이 딱 그 약속 장소에 와가지고 차에서 내리는 걸 보고 바로 기관총으로 다 갈겨가지고 기습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랬더니 역시 독일 놈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라고 하는데 머리에다 기관총을 난사해서 다 죽여버리죠. 이게 복수의 눈이 먼 카우프만이 완전히 복수기가 돼가지고 결국은 카밀과 만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카밀도 아까 말한 그 회고록 출판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게 어린 시절의 아돌프 카우프만이었다는 걸 그 회고록을 통해서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카밀은 카밀대로 이제 화가 난 거지. 세상에 내가 친구인 줄 알고 믿었는데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였어. 그리고 그걸 몇십 년 동안 나를 속이고 숨기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너 우리 아버지 죽인 거 맞아? 그랬더니 야 나는 그거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유대인 돼지 한 마리 죽인 게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너는 내 아내와 딸을 죽였잖아.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카밀은 카우프만의 아내와 딸인지 모르고 죽였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한쪽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 한쪽은 처자식을 죽인 원수. 그야말로 철천지 가족의 원수가 돼서 1대1의 이제 기관총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 황해의 무법처처럼 한 번씩 빵 쏘는 게 아니라 기관총으로 갈기니까 이게 뭐 맞으면 별 수가 없죠. 바로 피해가지고 그 바위 뒤에 숨어서 엄폐를 한 상태에서 서로 막 기관총을 갈기다가 결국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무 이제 처자식이 죽은 거에 대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먼저 뛰어나가고 이 새끼 죽일 거야 하면서 뛰어나오던 카밀을 그 카우프만을 같이 뛰어나간 카밀이 이게 복부를 쏴가지고 결국에는 카밀도 총이 어깨를 스치지만 복부에 정통으로 기관총을 맞은 카우프만이 거기서 바로 이제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절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아돌프 카우프만의 이제 그 비참한 비극적인 생애는 결국 끝을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10년쯤 지나서 1983년 이 만화가 그려진 시작한 시점이 1983년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거의 할아버지가 된 도게가 이제 이스라엘을 찾아오죠. 찾아온 이유는 카밀의 죽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카밀은 이제 이때쯤 되면 군에서도 은퇴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좀 평온한 생활을 벌일까 했더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이제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그 폭동 테러로 인해서 민간인들이 사망할 때 카밀도 같이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희생자 명단에 카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도계가 일본에서 그 외신을 통해서 그걸 알고 이제 유족인 엘리자 이때 같이 엘리자를 찾아온 겁니다. 물어보러서 찾아왔죠. 그리고 이제 카밀의 이야기를 찾아온 이유는 내가 이제 카밀의 마지막 얘기까지 들은 다음에 이걸 갖고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나는 기자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난 평생 글쟁이로 사는 사람이라 이거를 내가 책을 쓰지 않으면 찝찝해서 그 죽을 수가 없다. 죽기 전에 이거 하나 정리해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라고 하면서 이 카밀의 묘지 앞에서 아돌프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겠다고 하고 그 묘지에 헌화하는 걸로 이 만화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권의 맨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권의 맨 앞부분과 5권의 맨 마지막 장면이 딱 일치되게 수미상관하는 걸로 이 작품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평을 하자면 이 아돌프에게 고한다라는 책은 원조 만화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스카 오사무가 말년에 그린 그야말로 역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새 같은 작품도 있었지만 이건 끝을 못 냈죠. 미완의 유작으로 끝난 것과 달리 이 데스카 오사무 사망 전에 제대로 완결을 지은 완결성 있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리뷰하면서 저도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작품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됐어요.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어도 번역되고 여기저기로 번역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만화책에 대한 리뷰를 올린 걸 제가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리뷰는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는 리뷰는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 많이 보고 있는 책이고 또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연극으로 상영한 거에 대한 영상이나 그 리뷰도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시면. 어쨌든 이 전쟁의 비극을 생생하게 그려냈고 일본 제국주의와 히틀러의 인종주의 거기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탄압하는 내용까지 다 담아서 어떤 전쟁의 비극과 어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어떤 내용을 극명하게 고발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보기에 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허영만 선생의 오한강, 오한강이 약간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한강에 버금갈 만한 그야말로 정치 역사 만화의 걸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데스카 오사무가 그린 거의 모든 작품이 다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만화 영화화 됐던 것과는 달리 이 작품만은 그 어려운 불새도 애니메이션이 됐는데 이 작품만은 한 번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리고 극장판 만화 영화라든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왜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저도 엄청난 일본 애니메이션 매니아잖아요 오타쿠인데 내가 모를 정도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왜 그렇겠어요? 이 만화책을 혼자 책임지면 되지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면 여러 사람의 손을 타야 되고 자본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일본 군국주의를 제대로 비판하는 작업을 같이 책임질 만한 그 제작자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 작품이 다루는 소재가 현재도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도 굉장히 금기시되는 그런 민감한 주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에서도 이런 과거 독립운동기라든가 군사 정권 시기를 다룬 이제 그런 작품이 많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역사 정치 만화가 많이 나와서 아돌프에게 고한다에 못지않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걸로 이 리뷰는 마무리하겠고 그럼 다음 작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면 다음에는 우리가 어차피 일본 공부를 또 시작했으니까 한 김에 좀 메이지 유신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다룬 그 유명한 시바 류따로라고 하는 작가의 류마가 간다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소설이 유명한데 우리는 만화를 리뷰하는 모임이니까 여기서 그 류마가 간다를 만화 버전으로 각색한 그 코야마 유라고 하는 그 스프린터란 만화를 그린 그리고 뭐 아즈미라는 그 만화를 그린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분이 그린 어이 류마 일본 말로는 오이 류마더라고 어이 류마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이 꽤 되는데 그 중에 한 앞부분 1에서 5권 그거를 다음 달에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헌책방이나 만화 카페 등에 가보면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발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아마 사실려면 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헌책방이라든가 뭐 그런 만화 카페라든가 뭐 있잖아요. 놀숲이나 뭐 벌집 이렇게 툰이나 이제 그런 데 가시면 다 아마 전질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 계신 분들은 일본어로 그냥 구해서 보시면 되죠. 한국 만화는 아마 절판된 것 같고. 근데 헌책방에서 알라딘 같은 데 들어가면 여기 헌책방에서 한질 구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일본어 제목이 오이료마고 오이료마.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1,500만 부나 팔린 초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한동안 한 5달 정도 메이주신의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